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회계관리.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아직 100% 다 안다고 못하고요. 저도 모릅니다. 대학에서 4년 이상 공부를 하신 분들도 기본적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다 만드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굉장히 까다로운 내용인데요. 우리는 그 까다로운 내용은 전문가들한테 맡기거나 기업이 많이 커지면 그때 이거를 전문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을 고용을 하셔서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대신에 이게 어떻게 보여진다. 또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표가 외부에 누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여지고 또 우리의 재산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를 내부에서 보실 줄은 알아야죠. 그래서 중점은 왜 이런 자료를 재무제표라는 거, 그 다음에 회계를 해야 되고, 왜 이게 계속 이렇게 작성이 되고, 이거를 작성한 거를 외부인들은 왜 이걸 자꾸 요청을 할까? 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그런 개념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하나하나 굉장히 디테일한 거는 전문가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거는 전문가들도 가끔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회계관리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회계관리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거에 저게 회사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 표입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표가 있습니다. 뭐 현금흐름표, 뭐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부수적인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표를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보고 아셔야 그래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여기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으니까 우리 회사 상태가 어떻구나. 이거를 보실 수 있는 표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입니다. 재무상태표란 일정한 시점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무상태. 맨날 재무상태만 나오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재무상태표는 지금 현재 제 모습입니다. 이 회사가 회사로 따지면 회사의 전체 모습을 엑스레이 해놓은 거예요. 저 회사가 차는 몇 대 있고 건물은 뭐가 있고 책상은 몇 개 있고 또 뭐 어떤 재산은 뭘 가지고 있고 원료는 뭐를 사놓고 또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기술적인 특허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를 전부 이렇게 막 하나하나씩 다 적어서 리스트해 놓는 겁니다. 그러고 이 다 리스트해 놓은 것 중에 얘는 내가 돈 빌려서 샀네? 아니면 내 돈 가지고 샀네? 이거를 구분해 놓은 게 재무상태표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자산이라고 하는 녀석이 계속해서 내가 여기 뭐 건물이 있고 빌딩이 있고 또 뭐 책상이 있고 차가 있고 뭐가 있고 이 회사는 가봤더니 뭐가 있더라. 이게 뭐가 중요하냐?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임원이나 또 외부의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최소한 그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네 없겠네,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그런 기술이 있어? 그런 장비가 있어? 그런 시설이 있어? 또 그런 걸 해본 경험이 있어?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걸 보겠죠.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험이 있고 또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여야만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우리 회사의 대표예요. 우리 회사에 어떤 장비나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어떤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기술이 있어야 추가적으로 어떤 이렇게 고급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파악되지 않는 거는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 상태, 그 벽장 안에 볼펜 뭐 이런 것까지 다
여러분들 여기에 다 나열시키는 게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리고 옆에 부채하고 자본. 부채는 이거를 갖추기 위해서, 회사를 갖추기 위해서 빌려서, 돈을 빌려서 내가 산 거고, 자본은 내 돈 내 가지고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려서 산 거, 내 돈 내 가지고 산 거 다 합하면 이게 맞겠죠. 그럼 이런 분이 계세요. 아, 나 내 돈도 안 들이고 빌리지도 않았는데 누가 줬어. 자산에 딱 얹혀집니다. 근데 가치가 얼마로 얹혀질까요? 0원으로 얹혀지겠죠. 아니면 그게 가치가 100만 원짜리예요. 100만 원으로 여기다가 딱 써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여기 어디로 갈까요? 누가 나한테 공짜로 줬잖아요. 그럼 내 돈은 아닌데 나는 100만 원어치 이익을 본 거죠. 이익 잉여금에 가서 딱 기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 두 개의 합은 항상 똑같습니다. 틀릴 수가 없어요. 뭐 나는 특별히 산 것도 없는데 뭐 팔아가지고 이익이 많이 났어. 여기에 이익이 더해지죠. 근데 여기에는 더해질 게 없을까요? 돈이 들어왔잖아요. 현금 아니면 예금 얼마 딱 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표를 보시면 두 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표는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요. 먼저 이렇게 뒤에 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 아래 부채, 자본 이렇게 쭉 길게 돼 있습니다. 결국 자산의 총계, 아래 보시면 부채 및 자본의 합계 이렇게 두 개가 적혀 있으니까요. 이 표를 내가 내밀었을 때 남들은 내 회사를 어떻게 볼까? 이 회사는 뭘 가지고 있고, 이 회사는 이거 가지고 있는 거 다 껍데기야? 다 빚이야? 아니면 이 회사는 뭐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데 빚은 얼마 없어. 다 벌어가지거나 자기 돈으로 한 거야. 그러면 벌어서 자기 돈으로 한 회사다. 그러면 안정성이 있겠죠. 최소한 빚 못 갚아서 망할 일은 없겠네.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이 회사에서 뭔가를 많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빚이 많은 회사는 이게 너무 당장 빚 못 갚아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빚이 많아?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이 빚으로 들어왔어. 은행이 빌려줬네? 이유도 있을 수 있죠. 이 회사가 무슨 신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은행이 먼저 여기에 대해서 좋다, 타당성을 가지고 돈을 엄청 밀어줬구나, 빌려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좋게 보면요. 그렇지만 대부분 빚이 많다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빚이 많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또 언제 갚아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면밀히 따지실 수 있는 게 저희가 이거를 재무상태표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봐야 되는 거고요. 그걸 모르고 빚이 많은데 당장 갚아야 될 돈이 많은데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건 생각 않고 지금 뭐 개발해야 되니까 일단 있는 돈 여기다 다 넣어. 막 투자하고 있어요. 3달 후에 은행에서 빚 갚으세요. 못 갚아가지고 이거 다 은행에서 경매시켜버려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실 수 있게 보는 표가 재무상태표입니다. 여러분들을 엑스레이처럼 다 포함해서 다 나열해 놓는 거기 때문에 이 표는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는 자산이고 뭐는 부채고 뭐는 자본이냐? 은행에서 빌린 것만 부채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들 설명을 잘 안 해주셔요. 자산에 대해서 어려운 말이지만 꼭 설명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산이라는 거는 과거에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했든 아니면 노동을 제공을 했든 아니면 물건을 줬던 팔았던 어떤 과거에 있었던 어떤 거래나 어떤 행동 때문에 현재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미리 돈을 줘서 장비를 가져와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산부터 다시 가야겠네. 자산이란 놈은 자산이란 녀석은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거나 어떤 서비스 용역을 제공했거나 물건을 팔았거나 돈을 줬거나 그 결과로 인해서 현재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을 돈을 주고 사왔거나 기계를 사왔거나 또 일을 시켜서 뭐 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지었거나 해서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고, 그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미래에 내가 영업을 하거나 또 제품을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하는데 미래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물건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과거에 있었던 어떤 행동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거나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미래에 나한테 수익이나 아니면 어떤 가치를 추가할 수 있는, 뭘 줄 수 있는 이걸 자산이라고 하는데, 자, 제가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돈을 줘가지고 지금 건물이야. 근데 너무 노후화됐거나 벼락을 맞았어요. 못 쓰게 됐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데 미래에 가치를 창출할 수 없어. 이거를 팔아도 돈이 안 되고 오히려 돈만 더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자산에는 가치를 0으로 적는 게 맞습니다. 자산이 아니에요. 적혀는 있으나 자산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제 창고에 엄청 좋은 기계랑 물건이 다 들어와 있어. 그런데 제가 그거를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남이 내 창고에다 보관을 해놓고 아니면 몇 개월 후에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럼 지금은 제 자산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류에서 구분을 하는데 애매한 경계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개념만 아시고요. 부채는 자산하고 딱 반대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현재 내가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갚아줘야 되거나 막 이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내 돈이 나가건 내가 가서 막 노동력을 해야 되건 막 해야 돼. 그런 것이 부채입니다. 근데 현재 내가 그 사람한테 뭐를 빌렸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현재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래에 그거를 받지 않겠다 라고 계약이 돼 있으면 그거는 부채가 아니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자산과 부채를 여러분들은 꼭 봐주시고요. 이 표가 어떻게 보이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유동자산, 유동이라는 말과 비유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채에도 유동과 비유동이 있죠. 간단하게 기억하십시오. 유동, 1년 안에 내가 현금화 할 수 있거나 1년 안에 현금으로 갚아야 되거나 변제를 해야 될 거. 유동과 비유동 1년 기준이라고 잠깐 지금 언급해드렸는데요.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하고 똑같습니다. 유동 부채, 1년 안에 내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비유동 부채, 1년 안에 안 갚아도 돼. 그러니까 2년, 3년, 4년 후에 갚으면 돼.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 부채가 많으면 회사는 당장 뭐 얼마 짧은 기간 안에 많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유동 부채가 많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비유동 부채가 많으면 장기적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거를 회사가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데 자산의 합계, 부채, 자본의 합계가 항상 그래서 일치를 하고요. 이 내용들이 재무상태표가 기업을 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또 외부인의 입장에서 이 내용들을 보고 이 회사는 어떻다, 이 회사는 안정성이 좋다, 이 회사는 어떤 능력을 가졌다 없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표가 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하나하나 회계 처리를 하고 작성하실 수 없어도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기업가 입장에서도 회사가 유동자산이 많아서 어느 기간 안에 내가 신규 사업을 벌려도 되겠다, 또 앞으로 들어올 부채를 충분히 상환을 하고 갚아나가고도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유동자산이 부족하고 유동부채가 많다 그러면 다음에 언제 돈이 더 들어올 게 있는데 그럼 그때 사업을 해야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모르고 기업하시는 분이 그냥 돈도 현재 없는데 또 갚아야 될 돈이 굉장히 많은데
이 상황에서 지금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갖다 써버리시면 사업하다가 중간에 경매당하시고 다 뺏기십니다. 회사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부채, 그다음에 유동과 비유동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서 이 내용들을 꼭 숙지하시고 이 부분을 관리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식품 회사예요. 이 정도 되면 식품회사에서 좀 괜찮은 중소기업이고요. 좀 커져 있는 회사고, 여러분들도 사회적 기업도 조금 발전을 하셔서 이런 회사 이상 만들게 되면 앞으로 향후에 더 클 수 있는 이제 조건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이 회사도 우여곡절은 많았어요. 자세히 보시는 분이나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 표를 보고도 보시면 자산 부채, 아까 말씀드렸죠. 자산, 부채, 자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산 총계와 부채 및 자본 총계 항상 일치하죠. 6761411 자산 총계 6761411 예, 항상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냐하면 언제 샀는데 이거에 빚으로 샀냐 내 돈으로 샀냐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거 싹 팔면 얼마 빚 갚고 얼마 내 거 생기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게 이 표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만약에 누군가한테 투자를 받거나 팔아야 되겠다 하면 내 회사 얼마짜리야, 빚 요만큼 처리하면 최소 이 정도 이상이 남어, 이렇게 되실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여러모로 판단을 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자료이고요. 유동, 비유동, 부채에서도 유동, 비유동이 있습니다. 유동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내가 현금화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산이에요. 근데 어떤 제품이 있거나 이거는 3년 후에 팔기로 했어. 그러면 1년 안에 현금화하거나 1년 안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는 비유동인 겁니다. 유동 보시면 현금, 예금 이런 겁니다. 외상매출금, 내가 다음 달에 돈 받기로 한 거 다 1년 안에 현금화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거. 재무상태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시점에서부터입니다. 어떤 시점에서부터, 과거에서부터 지금 시점까지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뭐냐를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입니다. 하나하나 엑스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동도 지금 시점부터 1년 안에 현금화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비유동 보시면 토지, 건물, 구축물 이렇게 있어요. 물론 몇 개월 안에 팔려가지고 돈이 돼서 다른 데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자산들은 당장 100% 다 회수돼 갖고 어떻게 된다라기보다는 두고 5년, 10년씩 이 건물을 이용하고 토지를 이용하고 하면서 제가 영업을 하면서 현금을 창출할 수 있거나, 향후 몇 년 후에 이 공장을 팔거나 했을 때, 이전을 하거나 할 때 팔아가지고 현금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1년 안에는 안 될 거다 생각을 하고 구분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은 1년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채, 여기도 유동과 비유동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1년 안에 현금으로 갚아야 될 거, 1년 안에 내가 의무 이행을 해야 되는 거, 이건 유동입니다. 비유동, 1년 안에 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할 겁니다. 은행으로부터 저희가 10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빌렸어요. 1년, 10년간 갚기로 했어요. 매년 1억씩. 그러면 유동에 얼마가 와 있을까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 1억, 6억. 1억 유동. 나머지 9억은 비유동입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럼 1억을 갚았어요. 그럼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던 9억 중에 1억이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 되잖아요. 그럼 1억, 8억.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단지 구분을 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동 부채가 많으면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너무 많으면 이 회사가 1년을 못 넘길 수도 있잖아요. 땅이랑이 안 팔려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유동부채가 많은 회사는 단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유동부채가 많은데 그러면 누구한테 투자를 받으려고 해도 정부나 이런 데서도 안 해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동부채를 비유동부채, 장기 차입금으로 이렇게 대환대출을 하기도 하고 방법을 찾아야죠. 회사를 관리하실 때는 꼭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얼굴이에요. 회사가 지금 뭐뭐뭐를 가지고 있고 이것들은 빚내서 샀느냐 아니면 내 돈으로 샀느냐, 회사의 건전성이 어떻느냐, 또 당장 갚아야 될 게 많으냐 아니면 또 당장 받을 게 많으냐를 가지고 회사의 가치가 평가되는 기본표입니다. 꼭 그 의미를 내용을 아시고 꼭 파악을 하셔서 그 미래 계획을 짜신다거나 회사를 관리하는데 이 표는 옆에다 놓고 꼭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손익계산서로 가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요,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냥 입금했고 출금했고 입금했고 출금했고 이런 거 빼고요. 그냥 내가 뭘 해서 벌었는데 돈으로 얼마 줬어, 뭐 인건비 얼마 줬어, 원료 사는데 얼마 줬어, 그러고 남으니까 얼마가 돈이 남았어, 이런 거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얘가 손익계산서는 가계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는 어떤 시점이에요. 언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얘를 다 엑스레이로 까발려 보니까 이만큼씩 되더라. 그게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라고 하면, 손익계산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영업을 했는데 얼마를 벌었어, 회사의 운영을 했는데 번 것은 얼마고 얻은 것은 얼마고 또 준 것은 얼마고 잃어버린 것은 얼마고, 그래서 얼마가 남더라, 이거를 보여주는 표가 손익계산서입니다. 이거는 기간이에요.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하는 1년을 한 기간으로 보고 손익계산서는 1년 것만 짜여집니다. 재무상태표는 과거께 계속 연결이 되니까 내년에 가더라도 과거의 기록이 계속 연결돼서 나와요. 손익계산서는 1년씩 딱딱 끊어지니까 과거께 없어지는 거죠. 올해 것만 있는 겁니다. 구조를 보시면 매출액이라고 하면 내 주 영업이에요. 내가 영업을 이렇게 저처럼 강의라는 사람이면 강의 수수료고 강의료 또 원고료 이런 게 매출액이 되겠죠. 농산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농수산물을 기르거나 수산물을 잡아서 팔거나 건조해서 팔거나 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분들은 그 제품이나 그 생산물을 파는 게 매출액입니다. 매출 원가는요, 그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 내가 이렇게 또 강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종이나 이런 것들 비용을 매출 원가로 갑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적히느냐, 매출 총이익만 있을까요? 대표의 급여, 또 뭐 차량 유지비, 또 사무실 임대료, 공장이나 기계를 빌렸었다 그러면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죠. 제품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사무실 임대료, 또 앞에서 관리를 했던 세무 관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세무관리 직원의 인건비, 이런 것들, 일반적인 여러분 급여 주려고 급여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급여 담당자들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합니다. 보통 고정비라고 편안하게 그냥 막 부르시는 분이 있는데, 판매비와 관리비 그냥 고정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사서 팔았건 만들어서 팔았건 판 금액이 매출액, 사오거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매출 원가입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그냥 회사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입니다. 별표 쳐놨는데요, 영업이익이 이 회사의 기본적인 능력을 판단하는 기본 기준이 되죠. 몇 년 거 손익계산서를 놓고 보면, 이 회사는
1년에 최소 이 정도씩은 해나가더라. 충분히 앞으로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회사이네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은요, 회사가 하고 있는 주 영업이 아니라 공장을 이전하려고 여기 부지를 팔고 저쪽 부지를 사는데 이 땅을 10억 주고 샀는데 이 땅을 한 20억에 팔게 됐어요. 갑자기 10억이라는 이익이 나왔잖아요. 그런 게 영업의 수익입니다. 영업의 비용은 갑자기 물난리가 났다, 화재가 났다, 또는 예기치 못한 비용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그 돈이 나가버리거나 물어주게 됐어요. 그런 돈을 영업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죠.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발생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이지 않는 것은 이 회사를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영업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다 별도로 이렇게 기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1년간 얼마의 이익이 났다, 얼마의 손실이 났다를 판단하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되죠. 투자자나 또 외부 기관에서도 여러분들과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지원금을 주거나 여러분들을 선정하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영업이익은 굉장히 중요하게 짜여집니다. 여기까지는 회사를 유지하는 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원가 절감을 하네, 또 인건비를 좀 관리를 하고 외주 용역을 주는 게 싸네, 또 사람 고용을 하네 마네 하는 게 이 영업이익이라는 회사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내 회사의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앞으로 최소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어떤 것들을,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어떤 것들을 더 붙여서 이거를 키울 수 있겠는가, 이런 거를 판단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우리 회사는 이 정도는 항상 할 수 있는 회사이니 니네가 마음 놓고 투자를 해라, 우리한테 지원금을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영업이익이 얼마나 받침이 되느냐, 밑받침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조를 한번,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해서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재무상태표하고 잠깐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보시면요, 언제 현재입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이 됐건 몇 년이 됐건 며칠이 됐건 누적돼 있는 현재까지,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손익계산서는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고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1년으로 돼 있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9년에는 어떻게 했고 2020년에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나타냅니다. 매출액, 제품을 팔았고 그냥 누구한테 의뢰를 받아서 임가공을 해서 주는 임가공비를 받았겠죠. 또 용역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또 국가나 이런 데서 공공부분에서 의뢰가 와서 그걸 만들어줬다, 공공부분 매출. 기타 정상적인 영업하고 관련된 생산을 통해서 조금 다른 제품을 일시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영업 범주 내에 속하는 거예요. 그냥 뭐 벼락을 맞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업 능력의 범위 내에서 크래커를 계속 만드는 회사한테 일시적으로 요만큼 빵을 만들어주라, 그것도 그 공장에서 그 회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 매출액으로 봅니다. 벼락을 맞거나 불이 난 거는 회사의 능력으로 꼭 관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업 외로 보는 거고요. 거기에 만드는 데 들어간 상품 매출원가, 뭐 만드는 데 들어갔죠,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다 매출원가입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보시면 임원이나 직원들 급여, 공장에서 일해서 이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건, 직원들이라는 거는 노무관리, 또 회계직원, 세무관리, 또 회사의 뭐 전체적인 관리를 위한 직원들 급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상여금, 뭐 보시면 복리후생비, 밥값 들어간 거, 또 어디 출장 간 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영업이익 작년에 2억 7천인데 3억 3천 좋아졌겠다, 좋네 라고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번 또 조금 세부적으로 심화해서 한번 볼까요? 작년에 30억 팔았는데 2억 7천 이익이 나왔어요. 올해는 56억을 팔았는데 3억의 이익이 났어요. 뭘까요? 어떤 똑같은 제품을, 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추측해보면 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올해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비가 너무 비쌌어요. 작년보다. 그래서 이익이 덜 났을 수도 있겠다. 또는 인건비가 올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더 나왔을지 몰라도 매출액 대비해서 비율로 보면 좀 덜 나왔을 수도 있겠다. 반대로 올해 제품들을 판 제품들 중에 이익이 좀 적은 제품을 많이 팔았어요. 작년보다. 왜? 시장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영업이익이 숫자는 금액은 많을지 모르나 매출 대비, 내가 활동한 거 대비해서 생각보다 적은 비율로 이익이 남았다. 이건 무엇이냐? 어떤 원인이냐? 이렇게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게 이 표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딱 보고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남았어? 이유가 뭐야? 직원들한테 얼마든지 물어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제품 이익이 덜 남으니까 이거보다는 이익이 남는 제품 쪽으로 많이 매출을 해야 되겠네? 이런 판단이나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제품은 왜 이익이 덜 나? 이거 만드는데 그러면 어떤 조정을 해야 이익이 좀 더 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는 게 이 표의 장점입니다. 밑에 영업의 수익은 느닷없이 저하고 상관없이 회사에 돈이 있어서 누군가 급히 좀 잠깐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는데 이자로 얼마를 쳐서 줬어요. 그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일시적인 거고 회사에 능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 그렇게 해서 발생한 영업의 비용 이렇게 잡습니다. 재해 손실, 아까 말씀드렸죠. 불이 났거나 이런 것들이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고요. 세금을 낼 때는 영업이익에 대해서 낸다? 아닙니다. 이런 손해까지 손해나 이익까지 반영을 해서 이 금액에서 세금을 내라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 데이터를 기초로 일반 회계와 세무 회계가 조금 다르다 그랬죠. 이런 비용들 중에서 기부금은 100% 인정해 줄게 안 해줄게, 또 일부만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기부금 많이 내면 안 되니까. 또 어떤 이런 재해 손실을 또 얼마까지 인정을 해줄게 안 해줄게. 또 위에서 보면 앞쪽에 있네요. 접대비, 비용을 쓴 건 맞는데 이건 니네가 필요 없는데 비용을 쓴 접대비 같아, 얼마까지만 인정해 줄게.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해서 세금을 얼마 내야 된다 라고 조정을 하는 게 세무회계입니다. 그래서 그 세무회계까지를 그 전문가들한테 맡기셔서 조정을 하십니다. 이 외에 제조 원가 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합계 잔액 시산표,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이런 것들까지 설명을 여러분들이 하면 머리가 아프시고요. 잘 아시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필요한 시기에 오시면 전문가들한테 다시 조언을 구하셔서 그때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회계관리 부분에서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재무상태표가 뭐하는 회사다? 뭐하는 표다? 회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회사의 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표가 돼요. 그래서 내 회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닥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충분히 가능하냐? 아니면 돈을 빌려야 되느냐? 지금 걸로 하고도 새로운 투자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를
기업가분들은 판단을 하시는 거고, 외부에서는 또 반대로 이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앞으로 뭐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도 돼. 그런데 얘보다 얘가 많아. 안정적이네. 그럼 우리가 투자해도 되겠다. 얘가 너무 많아. 우리가 투자하면 그 투자된 건물 공매 들어가거나 문제 발생할 수도 있겠어.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종합적인 표가 재무상태표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손익계산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회사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졌고 영업도 잘 되고, 또 아니면 어떤 부분을 원가 관리를 하고 조정을 좀 해야 앞으로 회사가 더 좋아질지, 이런 내부적인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실제 여기에서 발생되는 금액의 변화가 재무상태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이익이 얼마나 났느냐에 따라서 재무상태표에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졌어? 적어졌어? 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연결이 돼서 가는데, 연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어떤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 기업가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다, 또 어떤 거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들이 외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미리 일을 하면서 관리를 잘하자. 이렇게 해서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앞으로 기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시간이 짧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필요한 거, 세무관리에서 세 가지: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원천징수.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필수 세 가지 내용 말씀드렸고요. 회계관리에서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꼭 알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하실 때 이거를 파악을 하고 참고를 하고 경영에 같이 써서 하셔야 될 부분들을 간단하게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심화된 내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또 여러분들과 찾아뵙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이 부분, 꼭 이 부분은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몰라서 안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오늘 수업만큼은 꼭 알아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